자, 부동산 정책론 해갖고, 자, 시장에 정부에서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거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인 가격기구가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때로는요, 모자란다. 그럴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듯한데, 그렇게 된다면요,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누구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되겠다. 자, 이런 걸 시장 실패에 따집니다. 시장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시장 실패를 해결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거를요, 그거를 경제적 기능, 이렇게 합니다. 경제적 기능.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시장이 실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독점이라든가 과점 기업이 존재하거나, 아니면은요, 규모의 경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 외부 효과이죠. 이런 게 있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누구는 손해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원이 과대 생산되고 하면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적정한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성장에도 잘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제적 기능.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자, 이 불로소득 같은 거는 무지하게 커지고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는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점점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가난도 막 대물려 줍니다. 이거 그래도 안 되겠다. 사람들마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거를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용어 같지만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이렇게 해주고, 형평성, 공평성, 평등 이런 걸 강조하는 나라를요, 이걸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죠. 그냥 효율성을 가장 큰 그 경제 체계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죠. 안 해도 돼요? 요즘 같이 추운 날 굶어 죽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요거를요, 사회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를요, 정치적 기능. 그래서 좀 이따 할 주택 정책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장이 독점 시장이다 혹은 과점 시장이다. 그럼 얘네들은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데 훨씬 적게 생산합니다. 그럼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과소 생산되고,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요, 공장 무지하게 크게 지어놓고 생산은 얼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걸요, 유유설비가 존재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장기 평균 생산 비용, 다시 말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덩치가 클수록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할 때는 무지하게 싸게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걸요,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매장은 무지하게 많은데 덩치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걸요, 자연 독점이다. 자, 독점의 피해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공공재 알아볼게요. 공공재는요, 공공이 만든 재화라고 해서 공공재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도로라든가 공원, 교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얘네들은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도로를 이용할 때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비경합성.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고 해서,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해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세금 안 냈다고 도로 못 걷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걸요, 비배제성 해줍니다. 특히 이제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라고. 자,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공장 필요해서 도로를 냈는데, 다른 사람은요, 돈도 안 내고만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어떻게 톨게이트 설치하면 돈 더 들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하러 내가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생산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은요, 요거는 정보가 적은 자는 반드시 자기가 손해를 보는, 아니면 손실을 보는 비최적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적은 자는. 자, 아까 같이 이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자, 그걸 모르고 거래한 사람 있죠? 크게 손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거래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정보에 비대칭해 줍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는요, 어떤 사람 행위가 제3자한테 피해를 줬죠? 근데도 보상도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남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걸요, 정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도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되는데요.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학공장 사장이 화학공장이 양식업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야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자, 조세를 중과세하거나 아니면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아니면 자, 화학공장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이걸요, 용도 지역지구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로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든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 이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가든 차렸더니 줄 수 있죠? 그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정의 외부 효과는요, 결과적으로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남한테 좋은 일하고 대가를 못 받는 경우에는 남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은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남한테 이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 남들한테 이익을 주고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가만 놔뒀더니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정소부대다. 정소 어떻다고요? 부대 이렇게 암기하시고, 정말로의 피분이, 정피분이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요, 과소 생산됩니다. 정소, 그 다음에 부대니까 이거는 과대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의 피분이 했으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 현상, freeze in my front, F입니다. 프론트 야드다. 이렇게 핀피 현상 관련되어 있고, 얘는요, 부니니까 부의 효과는 님비 현상, not in my front yard다. 요거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시면 돼요. 정소부대다. 생각했다간 더 헷갈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정책 수단에 줍니다. 정책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수단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용상 규제라는 겁니다. 혹은 이용 규제다. 자,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규제할 수 있죠. 이걸요, 이용 규제라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용 행위를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를 구속하고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이용상 규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공부를 다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용 규제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철근을 어느 정도 넣어라 이렇게 건축 규제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은 연탄공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지역지구제.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요? 이용 규제에 넣으면 됩니다. 무슨 규제라고요? 이용 규제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이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에 직접적 개입이다. 자, 요건 직접적 개입해 줍니다. 요거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요자라든가 혹은요,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공급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땅을 구입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아니면요 사방사업도 하고 아니면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거죠.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공부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공영개발은요 개발의 주체가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토지은행은 땅을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겠다는 얘기고, 이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이건 나중에 환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다 직접적 개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결이 됩니다. 구분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어중간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걸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자, 시장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얘기는요 그냥 시장일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막 그대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맡기겠다. 그러면서 소기의 효과를 노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대출 같은 거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데 요 네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얘는요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조세수단, 요거는요 금융수단, 요거는요 부담금. 요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좀 기억하시면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 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정책수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본 거고, 지금부터 이러한 정책수단들을요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을요 토지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을요 주택정책, 마지막으로 조세정책,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정책 중에 지역지구제가 있는데 요거는 가장 큰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려고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주택 한복판에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게 대표적인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얘는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얘는요 보상도 안 하는 게 이득 볼 수 있네요.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 연탄공장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라고 하니까 아주 쾌적한 동네 밖에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연탄 공장 때문에 피해를 봐야 안 봐요?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볼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나가라고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이거 없어지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요? 올라갈 겁니다.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초과이윤인데 이런 거를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있죠.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의 외부 효과는 제거할 수 있지만 얘는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지역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이득 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 간의 형평성은 문제가 됩니다.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쩌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어서 팔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 동네 아파트가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까지요? 옛날부터 가기 좋은 안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죠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결국은요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때 정책 효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효과는요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손실을 막아주니까 토지 이용 자체가 아주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는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지역 보존해야 되죠.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형평이 위배된다. 이렇습니다.
자, 다만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자, 우리 시대에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구분해서 관리해 나간다면 후손들을 위해 쓸 땅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자, 세대 간에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주택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정책. 자, 주택정책은요, 요거는 극빈층을 위한 제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극빈층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정책이고,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요, 어떤 지역이 20평 기준으로 90만 원인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걸요, 임대료 상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만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 사람들은 임대 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그냥 다 때려치려고 할 겁니다. 돈도 안 되는 거. 다른 사업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점점점 임대주택이 줄어들더니 10채밖에 안 남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또 너도 나도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임대주택은 10채밖에 안 남고 서로 소비하려니까 자, 이 결국은요,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단기적으로는요, 순기능이 있다 해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 사업 때려치려고 하는데 당장 때려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임대세가 1년 반 남았다. 1년 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용도로 바꿔서 임대하려도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동네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0만 원에다가 30만 원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역기능만 생기다 해줍니다. 나쁜 기능만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기능이라면 경제 주체별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임대사업 해봐야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주택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이거 해봐야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른 상가로 임대할 수 있다면 임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용도 전환이 발생하면서 결국은요, 이 동네 10채밖에 안 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비하려는 사람 무지하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자, 이 90만 원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하면 얼른 고쳐줬는데, 교체했는데 지금은요,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하면 뭐 붙이고 살라고요? 아까 했는데 신문지 북수 사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어떻다고요? 매우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10채밖에 안 남았기 어렵죠.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집이 꼭 필요한데 애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신규 임차인들이 더 불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겁니다. 내가 요번에 자, 이 김해로 전국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집 구하는 게 힘들 수 있죠. 여기서 막 출퇴근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요.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게 뭐 대단한 문제냐면 한두 사람이 여기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죠. 차 끌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면요, 사회적 비용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잡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만 원의 집을 빌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30만 원이면 싸죠. 에라, 이번 게 50평짜리 빌려보자. 이렇게 해서 과소비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랑 시장 입장에서는 소득세 수입이 급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요, 이 임대소득은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공제 내용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업은 무지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려친 사람도 많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예, 소득세 수익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김해에 가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서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몰래 한 200만 원, 150만 원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아주 자, 단기적으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이죠. 이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를요, 임대료 보조 이렇게 합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지원할 수도 있고 공급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데, 소비자한테 보조할 때는요, 임대료가 이제 90만 원인데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자,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해서 5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소비자 보조.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요. 어떤 건설업자가 아파트 한 동 짓는데 100억 들어가는데 요걸 10년 이상에 걸쳐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논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50억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걸 공급자 보조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 대체 효과, 소득과 이런 것들은 내가 3월 달에 할 겁니다. 다만 옛날에는 자, 이 90만 원 냈었는데 지금 얼마 냈다고요? 5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4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집을 빌릴 수가 있어 없어요? 맞죠? 그러면 5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 거 가지고 더 저희 집 10평, 12평 너무 협소하니까 넓은 집에 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좋은 동네가 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재개발 같은 거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사는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갖다 버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해야 하나요? 증가한다. 그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공급자 보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100억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억 지원해줘, 안 해줘요? 지원해주니까 50억만 있어도 한 동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50억 남아 안 남아요? 남는 거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또 지을 수 있죠? 그러면서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 물량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임대료는 하락한다. 그러면 누가 혜택을 봐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지어오는 데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좀 단점이 있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소비자 보조의 효과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많은 주택을 소비하려고 안 해요. 더 큰 주택 소비하려다 보니까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증가하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 안 올라요? 임대료 올라가죠? 이거 상당히 문제네요. 50만 원을 지원해줬더니 고스란히 50만 원 올랐죠? 결국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집 주인만 혜택을 보게 되는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장기적인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퇴직하면 내가 임대사업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계속 생기니까 주택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니까 물량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초과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원래도 돌아왔고 50만 원 지원해 주니까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임대주택정책 중에 소비자 보조의 형태는요.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현금 보조가 있는데 가격 보조는요. 임대료로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보조는요. 다른 용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정책 효과는 자,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자, 이 가격 보조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해 준 이유는 10평, 12평 너무 협소하죠? 그러니까 넓은 집에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좋은 주택. 이런 게 목적이죠?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이게 큽니다. 근데 소비자 효용은요,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감, 이런 것들은 뭐가 크다고요? 현금 보조가 큰 겁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게 하는 거 있죠? 여기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여기 이제 사적 시장은 임대료가 무지하게 비싸다는 얘기죠. 삼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 대우 아파트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시켜서 공적 자금인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도시기금 이런 걸 투입해서 아주 아파트 지어서 매우 저렴한 임대료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나 품질은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다면 사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적 시장에서는
여기나 품질이 똑같을 바에는 싼 데 가서 살려고 해? 비싼 데 가서 살려고 해요? 싼 데 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쪽은 수요가 증가하고 이쪽은요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자 수요 감소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여기 안 살려고 하니까 임대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료 하락한다 이게 넣겠네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에 들 때까지요? 공적 시장보다 높은 안은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적 시장의 임대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거 이사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도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임대료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려갔으니까 혜택을 보겠네요. 둘 다 혜택을 보는 아주 좋은 제도네요. 맞죠? 근데 장기적으로가 문제네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임대료가 한 표씩 내려갔으니까 사람들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다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임대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드니까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과거에 적정 임대료가 될 때까지는 다 때려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다시 상승한다는 얘기죠. 맞죠? 원래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고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 봐요 못 봐요?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아파트 지어된 만큼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세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어떻다고요? 불변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화 좀 알아볼게요. 어떤 지역에 평당 1,500만 원인데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7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분양가 규제 아니면 여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걸요. 분양가 상한제. 그럼 이런 거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저소득층들이 집 사기가 용이하게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아파트가 세 채 있는 자도 나도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투기가 아주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700만 원 받아서는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짓고 다른 사업 같은 거 다른 상가나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파트 짓는 게 많아지고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안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철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 주택 수요만 증가하고 기존 주택 가격만 올라갈 수 있죠? 상당히 문제네요. 그리고 옛날엔 1,500만 원 받을 때는 고급 자재 써도 되는데 지금은요 700만 원 받아서는 좋은 자재 쓰면 돼요? 안 돼요? 망하기 딱 좋으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심 쪽에 지었다가는 망하기 딱 좋죠. 여기 산 밑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막 지어대니까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과소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0만 원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자 입장에서는 700만 원이면 싸죠? 에라 모르겠다. 50평짜리 한번 구입하겠다 하면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결국은요 당첨된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분양가를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이제 다시 또 1,500만 원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럴 때는 다른 안 좋은 일은 전부 없어질 겁니다. 다만 이게 더 좋은 제도가 아니냐. 천만에요. 얘는 분양가 자체가 처음부터 높아야 낮아요? 높기 때문에 집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소득층들은 저소득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도 투기꾼들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입주한 이후에도 한 5년 동안 이사 못 사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극빈층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얘는 아예 처음부터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집살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그리고 이거는요 대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 지으려고 할 겁니다. 대형 평수 위주로 해서 소형 평수를 지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다가는 분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형 평수 초호화판으로 해갖고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고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게 훨씬 분양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가장 기본이 된 내용이니까 요 정도 하시고 또 없죠? 안 한 것들은 나오면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이 뼈다귀 위주로 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하더라도 제가 안푸 문제 있죠? 요거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성급하게 했다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되셨죠? 제가 푼 문제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그 감기 다 나아서 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